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안에 경사가 있었죠. 아,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김민석 당선자를 업어 키우셨다고 소문이 나서. 막내 동생이죠. 우리가 삼형제가 있는데 네. 바로 밑에 동생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네.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네. 민석이는 토종입니다. 네. 네. 아, 그렇게 돼요? 그렇죠. 출신이 다 다른 태어난 곳이. 태어난 고장이 둘과 하나는 네. 달라요. 네. 자, 어쨌든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김민석 당선자가 당선되는 느낌. 왜냐하면 저번에 그 결혼식 할 때도 네. 가족 대표로 이렇게 축사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고마워요.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문을 연 거죠. 네. 네.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본인이 좌절도 겪고 또 상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극복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예. 중간중간에 엎어지지 않을까,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를 스스로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연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세상 안 알려져 있는데 민석이가 또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서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도처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깊이 주목을 했겠죠. 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이제 나이도 이제 뭐 많은데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님이 뭔가 보이지 않게 스포츠도 좀 하고 그랬던 어떤 역할도 컸다는 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당선자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석이가 이제 막내니까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민화인데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했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작은 형은 민석이가 잘 놀아줬고 저는 큰 형인데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고. 나이 차이 좀 나시죠?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나죠. 네. 그래서 어버 키웠다고.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해에 한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김민석이가 당시에 64년도에 한일 당시 회담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최초의 참여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혹시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제가 신솔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고대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뭔가 하고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체류탄이 쏘아졌고 그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너가 일본 문제나 역사의 민족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한 와중에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너한테 주어진 운명이야. 발자다. 네. 그때 김민석 당선자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때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난해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시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자, 교수님은 제 기억에 작년에 검찰개혁 집회할 때 교수님이 무대에 올라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감동이랄까요? 카타르시스랄까요? 여기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좀 가끔씩 농담으로 동생과 형님이 누가 더 연설의 달인이냐 정말 이 집안 유전자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인석이도 어릴 때 이제 옛날에 이제 운변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아주 곧잘 잘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을 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민석이가 쭉 해온 결과일 거고요. 글쎄요, 저의 연설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감사한데 제 얘기를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대학 1학년 때 그때 우리 긴급조치 9호가 있었을 텐데 시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1학년 때 제가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서 일장 연설을 해서 교문 밖 진출하는 시위를 이끈 적도 있어요. 그때는 교문 밖을 나가는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세월들이 이제 모여져서 지난해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런 뜻들이 시민사회에서 방향이 딱 정해진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했던 거니까 제 역할보다도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특정하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 틀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시민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도 알아차렸습니다. 예. 2016년에 겨울에 촛불을 들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그러한 역사의 도단 흐름이 갑자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막혀버리고 이걸 막은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구나. 그리고 고통의 아주 분명한 증거가 조국 장관 가족이구나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놀라운 힘으로 모였어요. 사실은 그 집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만, 300만 이상이 모였던 거는 그 전 주가 이제 예상하기를 한 3만 정도 모였는데 10만 모이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네. 그 분기점에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네, 맞아요. 교수님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네. 뭔가 연설의 그 깊이나 울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쨍하면서도 이렇게 멍했던 기억도 사실 나는데 그 시점이 이제 그쵸? 윤석열 정치검찰의 진상이 뭐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잡지 못했을 때, 예. 그때 검찰 쿠데타라는 성격 규정이 딱 이루어지면서 사람들 뜻이 확 집결이 된 것 같아요. 검찰 쿠데타란 말은 네. 교수님께서 먼저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셈이 됐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으쌰으쌰했던 그렇죠. 기억이 네. 있어서 그렇죠. 이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쉽게 안 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저럴까도 잘 모르겠고 또 사람이 워낙에 이제 검찰에 대한 이 그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다른 뜻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검찰의 어떤 이 사법적 논리에 의해서 아주 정직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굉장히 유보적으로 판단한 게 많았죠. 네. 많았는데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권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반역도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것은 이제 검찰 조직 전체의 저항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알지만은 처음에는 검찰 개혁 자체를 저지하는 수준 정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오랜 기득권을 어떻게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한국의 정치 권력 구조 전체를 어떻게 좀 손대보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움직임이 보인 거죠. 그걸 이제 저지시킨 굉장히 중요한 힘이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교수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신 게 네. 그 인권위원회 진정서 2번 제출하신 거죠. 추가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광주대에 계신 은흥근 교수님이 시작을 한 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더 이렇게 모여서 좀 더 밀고 나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구속을 그렇죠. 연장시키는 부분에 네네. 8일날 결정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취합을 하실 거죠. 탄원서는. 오늘 이제 자정 정도로 한다라고 이제 실무하시는 분이 알려왔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5만 명 이상인데 이거를 그 이 온라인 파일로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출력을 해서 소위 하드 카피라고 그러죠. 네.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5만 장이니까. 그걸 이제 출력도 해야 되니까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모아서 이제 아침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도 보면 그냥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인권위원회의 제소한 내용과 동일한 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집결을 해서 그래서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인권유린이었죠. 예. 네, 한 가족을 도덕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법적인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해서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예. 미성년자의 학교와 관련된 있는 기록부도 유출을 했고 일기장까지 뭐 이렇게 되니까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런 전체의 인권 윤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기소 구속이죠. 근데 이것을 더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더 자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인권위에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이제는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에 피고가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방어권이죠. 그렇죠. 네.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권 유린이라는 어떤 이 윤리적 가치만으로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법정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피고가 된 사람의 방어권이 해체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재판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사의 과정이나 기소의 과정도 인권유린일 뿐만이 아니라 결과도 인권유린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도장 확 찍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해? 어떤 식으로 그렇게 기소를 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법적인 차원에까지 연결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와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권유린이 정당한 걸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딱 찍는 거죠. 수사상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범죄자 아니야? 그래서 범죄대로 확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런 일련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지만은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 갔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의 사법적 권리를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적으로 형법상 되어 있는 것이 6개월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을 가지고 이제 추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별건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구속해 나갈 때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충분히 증거가 있다. 그래서 소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확보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주 이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대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검찰은 이제 도처에서 아마 이런 인권 유린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왔고 제 얘기는 뭐냐, 이걸 막지 못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모순이 되느냐 하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돼버렸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우리 시민사회가 좀 알아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슈 파이팅에서 네. 조국 장관 가족은 일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여론은 그냥 유죄라고 확정하고 지금도 조국 장관을 때리고 있고 재판정에 가기 전에 이미 유죄 확정이 된 거죠. 네.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지금 단원서를 보니까요. 네. 주요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신 그 취지가 있었고요.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가 100여 차례 있었다고. 그렇죠. 네.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닌데도. 네. 두 번째는 또 그 전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원칙에서 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분할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압수수색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게 어떤 건지 잘 몰라. 나도. 내가 그걸 한번 봐야지 좀 알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면 안 보여줘. 왜냐 여기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데 내 거거든요 이게. 나도 그 확인을 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 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게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피고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리한 증거도 알려줘야 돼요. 너 이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너는 유죄야 라고 해서 검찰 측에서 내놓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 그렇지 않아요. 유리한 것도 공유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검찰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너한테 유리하지. 그 유리한 것조차도 한 방에 가게 할 이게 있거든. 이렇게 할 때 이제 검찰의 기소 능력이 입증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건 다 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일방적으로 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걸 반드시 공유를 해야 합니다. 수사 자료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미리 공유를 해야 변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유하지 않은 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하면은 이거는 재판정에서 인정이 안 돼요.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지의 베일 속에 가둬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조국 장관에 관련된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요체 중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탄원서 요지는요.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정에서도 이 공수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가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검찰로서도 사실은 채신이 안 서는 일이에요. 공소장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뭐야 하고 지적받았고 그래서 단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 또 이게 여기다가 붙여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냥 뭐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긁어 모으는데 그게 큰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이 표창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0년 전 된 거죠. 10년 전에 이 동네 스타벅스에서 누구 만났는지 오늘 5월 5일 날 기억나요?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쉽지 않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맥락 없이 그거 하나만 딱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강남 이 건물 그것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빌딩과 건물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빌딩과 건물의 말 차이도 굉장히 나는 것이고
원래 가지고 있는 강북에 있는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있는 빌딩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펀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유산을 받은 강북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마침 강남에서 누굴 만났을 때에 그 건물을 보고 4층인가 5층짜리라고 그러죠. 가격의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강북에 있는 것과 조금만 돈을 모으면 이 정도도 할 수 있겠네. 괜찮다. 이 정도면 이라고 했던 얘기를 마치 이런 아주 이 부정한 이 투자를 하면서 강남에 있는 엄청난 건물 하나를 구입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거를 범행 동기라고 네? 문자에 저 빌딩 주인이 되고 싶다가를 범행 동기라고 지금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더 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조국의 대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막 뻥을 쳤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내가 그때는 좀 과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조국 장관의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알게 된 건데 네.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국 장관 사건 전에도 아마 우리가 검찰 개혁 뭐 TF 이런 게 있었을 때요. 기소도 있잖아요. 1심에서 명백하게 상대방이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은 2심, 3심까지 가지 않고 검찰이 더 이상 기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명백하게 무죄가 나와도 끝까지 끌고 가는 일종의 공권력의 어떤 그 낭비 이런 것도 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냉전 논리로 만들어졌던 굉장히 많은 조작 사건이 있잖아요. 간첩 사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사건들이 해결돼서 무죄로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검찰이 기소를 해요. 무죄가 됐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실제로 법정에서 문제가 돼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검찰의 수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존재가 될 텐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고 있네. 이게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이잖아요. 네. 검찰이 정치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죠. 네. 그 수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역사의식이라든가 인문정신이라든가 이런 거 법대에서 로스쿨에서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법학 교육도 근본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인권을 강조하긴 하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본연의 특성이 범인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인권을 보호하는 쪽의 목적이 원래는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범인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인을 잡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범인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혹시 인권 피해가 일어나면 그걸 막는 것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이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중대한 범죄죠.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보자면은 범인을 잡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순이 벌어지는 거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인권을 파괴하는 것을 수사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으는 것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렇잖아요.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해놓고 책임을 진 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사적으로. 그렇죠. 무죄가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사과 한마디 없죠. 그걸로 끝나요. 처벌은 뭐 고소하고. 처벌 받아야 되죠. 처벌 받아야죠. 우리가 그냥 보통의 개인적 관계에서도 푸나가 말이야 어떤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면 그 책임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사람의 어떤 이 권리를 유린하고 인권적으로 철저하게 파괴시킨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수사 과정만이 아니야.
재판정에서도 그 끝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검찰의 임무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럼 접어야지.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제가 이거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이 재판정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검찰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못 보잖아요. 한번 지르면 끝까지 간다.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런 이 사법적 범죄 행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조직적 범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만 검찰 개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구호화되기 시작하면은 실체를 잡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국 장관의 이 과정에서 보게 된 거는 뭐냐 하면 보통의 일상을 사는 시민들이 검찰에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였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이랬어? 그리고 그동안의 사법 피해자들의 그런 이 하소연과 그리고 아우성과 눈물과 통곡이 뭔지 잘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어? 사법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의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나와서 이제는 많이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법부를 해결한 사회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정치권도 보세요. 툭 하면 고발하잖아요. 자기의 정치 문제를 수사기관에 맡겨요.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법 위에 정치라는 게 원래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레지슬레이터잖아요. 그러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호소하기 이전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법 이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어떤 정치 영역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런 식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설적이게도 조국 장관 내 수사를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도 느꼈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공수처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일가가 그 이 미성년자 일기장까지 압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서 이제 근처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옆에 이제 학부모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 오신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엄마들로서도 이거 기가 막힐 일인 거죠. 그 아이들이 그랬대요. 우리 이제 일기 쓰면 안 돼? 일기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 거죠. 검찰이. 이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조차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 집단은 도대체 뭐야? 이건 괴물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살고 있었네. 이 괴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괴로운 인생살이가 시작되겠구나. 이게 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예전의 시대랑 다르게 시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역풍을 불게 하면서 막 300만 뭐 이렇게 모이는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니라 네. 사실 새날 덕분에 에이 뭐. 농담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산하가 같은 도처의 독립의용대가 있잖아요. 의병이 있잖아요. 여기. 의병 방송이잖아요. 말하자면. 거기다가 새날만 이렇게 딱 특정하시면은 제가 욕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도처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병 방송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페이스북이 논의의 현장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 페이스북은 보통 개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정치 논쟁의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전개해서 그 다음에 가닥이 잡힌 다음에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 같은 의병 방송이 존재했고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논의가 충분히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고 구호가 만들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집결 장소까지
딱 정해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쫙 모이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지켜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의병대의 조직, 미디어의 기존의 언론 자체가 얼마나 인권유린적 맞습니다. 작태를 보였습니까? 그런데 의지할 곳은 그래서 여기인 거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이건 뭐지 하고 마지노선을 딱 치고 더 이상 안 밀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론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정보도 공유가 되고 논의의 지점도 공유가 되고 제가 놀랬던 게 그 제가 이제 썼던 검찰 구태타 관련했던 글이 다음 포털 사이트에 그 크게 나왔었죠. 댓글이 4만 이상 달렸단 말이죠. 읽을 수가 없었다.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자신도 몰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각도로 늘 글도 써왔고 얘기도 해왔는데 그 글은 그 시점에서 딱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잘 안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렇게 당하신 분이 노 대통령이고라는 어떤 그 예전에 데자뷰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거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만 끌어주기만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300만 논거가 정해지면 자신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였어? 이 틀로 보니까 이게 다 설명이 돼.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움직임과 행태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파악하고 듣게 되고 알게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정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힘이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리고 기존의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신문과 이런 검찰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를 딱 보면 공동 목표가 너무 분명한 거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제1위의 국정과제인데 이걸 공개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기도인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리고 이미 청와대를 조준하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전체로 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일종의 사일런트 쿠라고 얘기했는데 조용한 쿠데타라고. 군부의 쿠데타는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형이 다른 쿠데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조용한 쿠데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누가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같이 함께 손을 잡은 카르텔이 장막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는 것이 쉽지 않았고 더더욱이 이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른바 이때까지 진보 언론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언론조차도 이러한 정세의 인식이 결여됐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정치검찰 편에 섰다는 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거든요. 설사 조국 장관의 가족이 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냐. 이런 논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죄라는 근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재판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얘기까지로 딱 끝나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통한 반대 심리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별로 안 다르죠. 보도가 안 나가요. 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인데 언론조차 함께 법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바로 언론이 법정이 되고 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법정인데 미력적인 법정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정은 법과 제도로 승인된 하에서 움직여지는 제도예요. 그런데 언론이 광장에 길로틴을 설치를 하고 교수대 사람들 올려놓고 처단하라는 소리를 군중에게 외치게 만들고 그럼 거기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지난해에 봤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검찰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언론개혁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검찰개혁보다도요. 언론개혁이 더 난제예요. 사실은.
난제죠. 난제인데 해나가야 되겠죠. 네. 한겨레 경우에도 최근엔 약간의 방향의 조정이 보여서 좀 깊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봐야 되겠죠. 제가 오죽했으면 조중동경이라고 했을까요? 그 검찰 겪으면서 지금 정경심 교수 탄원서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은 지금 몇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 링크가 있는데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5만, 6만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오늘 지나기 전까지 한 10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충격파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께 합류하는 분들의 면모도 사실 만만치 않은 소중한 분들이죠. 그 조동래 선생님, 또 그 사모님인 김초희 시인, 또 작가 황석영, 또 영화계 원로인 정지영 감독님, 뭐 안도인 시인, 박재동 화백, 홍성남 화백, 그리고 광노현 진검다리 전 교육감 이사장, 그리고 승효상 건축가 선생님, 그리고 이목상 화백, 뭐 등등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걸지 않는 분들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대표 공동 탄원인으로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정정 감독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이 만든 영화 부러진 화살을 이것도 사법 피해와 관련한 법정 영화예요. 사법 피해와 관련한 법정 최초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사에서. 그만큼 이제 법에 의해서 유린되는 인권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과 그다음에 함께 했던 분들의 면모를 보고도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호소를 드릴게요. 본인만 하실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이 알리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이 탄원서를 받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주욱 장모의 첫 재판 나가는 날도 바로 5월 8일이고 또 언론들은 또 그걸로 막 지지고 볶고 막 해 되겠지만 정경심 교수는 저는 정경심 교수 구속 그 판단이 나오는 그 집회를 또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랄까 이런 게 12시 즈음해가지고 구속됐다고 나올 때 그때 이후까지 지금 저는 아직도 멘붕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그 조국 장관 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저는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태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날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이 청문회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봤잖아요. 이자들은 다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걸 외식을 다 몰고 가고 있네.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 처할지도 다 알고 있네. 그거를 미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 이거는 완전히 사냥이야? 이문정 검사가 사냥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조국 장관한테 아주 충격적인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냥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출품돼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 영화 있죠.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그것도 이런 사냥의 시간에 저질러진 그러한 인간 파괴의 현장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정경심 교수는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재판부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죠. 근데 탄원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잖아요.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는 역시 독자적인 기관이잖아요. 철저하게 재판부의 양심과 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힘의 영향을 받으면 재판부로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탄원을 하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믿지 못하고 요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는 이 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진심을 가지고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과 본심은 구속 연장을 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지만 그것조차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허하고 말고는 재판부의 법률적 권한인데 그걸 누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개인 판사의 가치관도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그대로 갈 거고 그래도 여론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재판부에게 우리의 의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법부 역사의 발전이라는 큰 틀로 보자면 이것도 사실 낡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시민사회 소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대법에서 전교조와 관련한 공개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이제 그 배심원 제도가 있게 된다면 이것이 사법부가 시민사회 소통하는 그런 장치,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법부의 법률적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는 시민사회에서 탄원을 하고 얘기를 하는 자체도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니까는 이건 별로야라고 생각하기 쉬운 조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시민사회의 소통 없이 법률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자체는 사법부의 법률적 오만과 권위주의가 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경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 사법 피해자들이 생겨왔었고 그런 거죠.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사법부가 그 인종차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대가 달라지면 그래서 과거에 반공 논리, 냉전 논리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도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역사의 발전이 있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가치관이 있네. 제가 아까 시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언론과 지식인들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을 조롱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식인들조차. 진보 지식인이라는 사람조차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역사의 발전을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이미 저기 가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학파, 개화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역사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먹물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동학이 먼저 튀어나왔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가 그랬다면 지금 시민들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얼마나 풍요해졌습니까? 정보의 제공도 노력만 하면은 대단히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역사적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더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재판부가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이 호소와 판단과 가치에 대한 제시에 경청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미 사법부의 독자적인 법률과 양심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시민사회 요청이 맞았던 거네라는 확신이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한 뭐 증거인멸, 도주 이런 등의 우려가 없다면 사실은 구속 수사 자체가 이미 단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신을 구속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연장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러니까 검찰의 자가당착은 수도 없이 많은 80건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 말로도 결정적 증거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구속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경심 교수는 공수처 설치 관련한 인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권 보장해주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징벌이 아닙니다. 구속은 철저하게 수사의 완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구속은 그래서 너가 유죄야. 그러니까 구치소 더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사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수사의 어떤 흐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그만큼 충분한 자료가 이게 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수사상 다 했는데 그 충분한 수사를 흐트러뜨릴 정도의 그런 근거를 그 밖에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문제를 폭로한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거짓인지 아닌지 이런 공방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도 그렇죠. 아직도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교수님도 석방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전적으로 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예요. 우선 정말 모르겠고 또 제가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들 바람은 기분 석방했으면 나쁘실까봐. 그쪽 건드리실까봐. 정말입니다. 네. 네. 최대한 존중해야죠. 존중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부디 이러한 이 사법부가 이렇게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임무잖아요. 네.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모두가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입장과 견해와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게를 달아보는 천칭 역할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천칭 역할을 최대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예 한쪽은 천칭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면 이 천칭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칭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면 그러면 사법부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석방이 또 무죄로 인식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희대의 재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석방이고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전체의 이 재판 절차가 3심까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거죠. 1심, 2심, 3심 계속해서 검찰이든 피고 쪽이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법까지 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니라면 뭐 아닌 거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무죄가 들어가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난리쳤던 유죄 인식이 더 깊이 박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는데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사안 하나하나를 맥락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포함해가지고 사법 개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발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더 진화하느냐 아니냐 이런 갈림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게 이제 그 법정 밖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건 뭐냐 하면 검찰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은 검찰이라는 어떤 이 기구와 조직 안에서 검찰의 논리로 수사를 하고 그걸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하기 전에 그것을 언론에 뿌려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의혹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 근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꾸준히 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언론이 너무나 중요하다. 언론이 소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맞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때 뭐가 앞뒤였지?
전후좌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조중동이 노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망각입니다. 네, 다른 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제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언론의 시대가 완전히 이렇게 저물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언론들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에 아직도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무슨 죄가 없다는 말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고, 우리는 그 맥락이 한텀 진화한 거거든요. 그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 검찰은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거다까지는 온 것 같아요. 우리 깨시민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다시 또 앞에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검찰은 무슨 얘기를 했지, 어떤 언론이 어떤 주장을 했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했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정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는 5월 6월 지나면서 나오게 될 조국 백서의 내용입니다. 네. 야, 근데 교수님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장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명확한 논리를 갖고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만이 뭔가를 했다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외로운 측면도 있지만 정말 저는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뭐라 할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도 그런 사람인데, 저의 어떤 신학적 가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은 광야의 목소리예요.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마침내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근데 광야의 빈들의 목소리가 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빈들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방송도. 근데 빈들에서 그 목소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와서 촛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이 지상에 촛불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안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빈들의 목소리가 그 빈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날에 와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새날을 꿈꾸고 그 빈들을 별빛으로 채웠다. 그래서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사하다. 저도 조국 장관 이 검찰의 난을 겪으면서 한텀 진화했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200, 300만으로 이렇게 막 번지기 바로 직전 집회 사회를 보는데 그 이제 개국본에서 사회를 봐달라는 제의가 왔을 때 망설였던 이유가 중앙지검에 우리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성태 의원 고소건이 하나 있는데 올라가면 불이익 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쪽에 관심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때 속으로 한 5분 고민을 했어요.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걸 내가 깨치고 나가야 진심으로 밀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셨구나. 그 시점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에도 우연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소초동 그 집회에서 첫 번째 사회 보셨을 때 제가 나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랬죠. 사실 연설 순서에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가 있는 걸 보고 나오시라고. 교수님 꼭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로 나가서 아주 우연적인 현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았지만 큰 틀로 보면 그것이 역사가 만들어진 무대였다. 일종의 운명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역사가 만들어진 무대였고 역사가 만들어진 그러한 공간이었고 역사가 만들어낸 힘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저는 그 다음 단계 계속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정치검찰의 위세가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아주 강고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도 하고 있고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세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낙관할 수 없다. 느슨할 수 없다. 끝까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정점을 찍어야 된다. 5월 8일 뭐 개인의 석방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 굉장히 석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역사에 네, 아주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 석방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네.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겪는 그런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따로 별개의 사안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라고 하는 법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 인권적인 차원에서부터 방역 시스템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가 모델은 뭐야라고 하는 총적인 질문 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정리할 거 정리해내고 확실하게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연설의 달인. 가만히 앉아 계셔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논리가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압도당하네요, 교수님. 사석에서 뵈면 그냥 우리 삼촌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하신데 역시 우리 카리스마의 김민웅 교수님이셨고요. 자, 또 이 전개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네. 교수님이 또 여러 번 나와 주셔야 또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관심도 하고 좀 기꺼이 그렇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자, 고마워요. 그건 고생도 하셨고요. 네. 앞으로 더 고생하셔야 되고 이 탄원서 들고 이렇게 네. 가셔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뭔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요? 교수님도 생기는 거 없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조국 장관처럼 똑같이 털리면 어떠시려고 저러실까. 시대 양심이기도 하시고요. 지금 제가 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